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제73강 박정희는 왜 오렌벗을 죽였나?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교육방송 닥터강의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본 방송은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와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한국사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닥터강 강명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명길입니다. 네, 오늘이 저희가 방송 진행하는 날이요. 4월 13일이고요. 이번 주가 참 저희가 좀 숙연하게 방송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어쩌면 오늘의 역사로 앞으로는 기억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이번 주에 바로 4.16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있는 날이죠. 예. 자식을 잃은 슬픔을 어떤 말로 그쵸.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이것은 단순히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심정, 그 가족의 심정, 그 다음에 그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 가족의 네. 심정을 넘어서는 국가적인 네. 민족적인 비극이고 슬픔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또 한국전쟁 시기 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네. 어떤 민족의 비극이었다라고 한다면 작년 4월 16일에 있었던 네네. 참사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쵸. 일어날 수도 없었던 일이 네네. 정말 꿈처럼 다가왔었죠. 그죠. 예. 그것도 충분히 구조를 할 수 있었을 법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구조하지 못했다니 죄책감이 많은 어른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꽃피는 봄 오고 여기저기 꽃놀이도 가고 아이들도 요즘 한참 수학여행 떠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이 다시는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한 진상규명과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그런 장치를 분명히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역사, 우리 세월호 참사 이외에 다른 오늘의 역사, 살펴볼 역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1919년. 네. 4월 13일. 네. 예. 4월 10일 오늘이네요. 네.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입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가 이전에도 다드사에서 여러 번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우리 지금 이승만 정부 때부터 건국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승만 정부가 건국을 했다라는 걸 이제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1919년 3월 만세 시위가 네. 일어나지요. 물론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 많은 청취자들이 네. 3.1 만세 시위에 영향을 받아서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그것이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네. 실제로 3.1 만세 시위 이전부터 우리 신민회 알죠? 네네. 그다음에 또 신민회, 그다음에 또 우당 형제들이 네. 우당 이회영 선생의 형제들이 네. 전 재산을 털어서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지요. 그렇죠. 그러한 과정에서 일제 저항하는 자주독립정부,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들이 네네. 곳곳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1919년 4월 13일 중국의 상해에서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네. 9월 11일에는 각지에 설립되었던 많은 임시정부들이 있었습니다. 네. 임시정부들이 흡수되고 통합되면서 통합 임시정부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네. 김구 선생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네. 바로 세워진 날이 바로 1919년 4월 13일입니다. 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갑자기 광복절이 아니라 8월 15일을 건국일로 건국 몇 주년 이런 걸로 계속해서 홍보를 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분명히 할 것은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정부라고 헌법에 써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예,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네. 선출된 이승만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는데요. 네네. 이 대한민국,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한민국의 대한은 고종의 그 고종 황제, 광무 황제죠. 네.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거고요. 네네. 그래서 제국이라고 하는 제자가 황제의 나라.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백성의 나라, 국민의 나라가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에서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혁명의 정신을 네. 이념을 계승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렇죠. 예. 이걸 이제 분명히 하시고 사실 따지자면 이 건국일이 뭐 건국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기지만 4월 13일을 무엇보다 우리가 건국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거듭해서 드립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러면 뭐 초대 대통령 이승만 탄핵당했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이 됐을 때는 하야했죠. 네네. 쫓겨났습니다. 그다음에 김구 선생님이라든가 무슨 뭐 신채호 선생님이라든가 네.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네. 굉장한 공헌. 네. 어찌 보면 김구 선생님보다 네. 뭐 신채호 선생님이라든가 안창호 선생님보다 더 큰 지대한 노력과 공헌을 세운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인가요? 신규식 선생님입니다. 예. 예, 신규식 선생님의 호는 예관인데요. 네네. 여기서 예라고 하는 것은 그 흘겨보다 이런 뜻인데 자살을 하려고 독약을 먹습니다. 이 신규식 선생님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해독 치료를 해서 가까스로 이제 살아나시게 되는데요. 네네. 이때 그 이제 눈이 사시가 됩니다. 이제 사팔뜨기라고 하죠. 네네. 예, 그래서 눈을 그 영정 사진이라든가 그 신규 선생님 사진 보면은 눈이 약간 이제 눈동자가 엇갈려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관이 이제 볼관. 그렇습니다. 흘겨보듯이 보다라는 뜻의 예관이군요. 예. 예. 이 신규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신규식 선생님께서는 그 고위 명문 가문 출신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 신용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네네.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기 때문에 신채호, 신배구와 함께 산동 삼재 3명의 천재다. 그렇군요. 예, 저희가 계속 방송에서 뭐 3대 도둑, 3대 천재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얘기를 해드리네요. 예, 그래서 신학문의 뜻을 세우고 국립 육군무관학교, 오늘날의 육군사관학교죠. 예, 그래서 육군 참의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1905년에 그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되니까 대일항전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의병항쟁으로 네네. 의병항쟁을 이제 준비하시려고 네네. 하시죠. 그러다가 이 을사늑약의 울분을 그다음에 또 이 치욕을 그다음에 또 벼슬아치로서 국가의 고위 관리로서 다하지 못한 책임을 한탄하면서 사흘 동안 문을 걸어잠그고 굶으시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독약을 마십니다. 그때 자살을 기도하셨군요. 그러가 이제 문을 부수고 들어온 가족들에 의해서 겨우 목숨을 구하는데 그때 이제 약 기운이 이제 번져가지고 시신경을 다쳐서 이제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도 아주 당당하게 애꾸가 되었네. 그렇다. 이 애꾸 눈으로 외놈들을 흘겨보기로 하자. 이것은 어찌 나 한 사람의 상처이겠는가.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상징이다. 라고 하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 뭐냐면, 중국 상해로 가셔가지고요. 직접 중국의 그 신해혁명, 손문의, 그 순원이죠. 손문의 신해혁명, 중국 혁명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중국 혁명에 혁혁한 공훈을 세워요. 그래서 손문의 중국 정부가 상해 임시정부를 승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손문 선생하고 그다음에 또 그 예관 신규식 선생의 어떤 끈끈한 혁명적 동직적 관계가 네네. 이런 것을 바탕으로 그 당시 상해 임시정부에 있었던 우리 독립지사들이 보호받고 많은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또 네네. 많은 청년들이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무슨 그 무관학교라든가 신무관학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네네. 그다음에 또 중국군의 이제 무관학교라든가 이런데 가서 교육을 받고 독립운동에 투신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위치가 상해 임시정부가 상해 중국 땅에 있다 보니까 사실 그렇죠. 그 나라에서 좀 인정을 받든지 보호를 받든지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위치에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찌됐건 이 신규식 선생님 덕분에 그 중국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그나마도 상해 임시정부가 잘 좀 위치를 잘 기틀을 다지고 준비를 하고 또 키워나갈 수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이 네.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2년 정도 지났을 때 네네. 임시정부가 되게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네.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떤 지역적인 그다음에 또 파벌의식, 네네. 그다음 출세욕 이런 것들 때문에 임시정부가 되게 혼란에 빠졌고요. 근데 우리는 그 임시정부 이제 국회라고 볼 수 있는 의정원 회의 참석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네. 라고 하시면서 그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재미판 미국 출신의 이승만이 내각 수반이 되지요. 아하.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이승만이 그 미국에서 들어오면서 실제로 그 상해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 자체도 없었고 미국에서는 오히려 그 안창호 선생이라든가 네. 우리 뭐 잘 알죠. 서재필. 네. 이런 사람들과 분열을 계속합니다. 아,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합이 되지가 않았고 오히려 분열을 조장을 했죠. 그러다가 이것을 안타까워하고 절망적으로 봤었던 신규 선생님께서는 25일 동안아 불식, 불언, 불약 그러니까 드시지도 않으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약도 드시지 않는 단식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22년 네. 9월 25일 마지막 남은 숨을 호흡 단절법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숨을 쉬지 않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데 아, 정말요? 예, 그때 마지막에 외쳤던 말씀이 벌떡 일어나시면서 정부라고 외치시면서 이 단식 25일 만에 숨을 끊으셨는데 이 정부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통합, 네. 단결, 그러니까 죽으면서까지 죽는 순간까지 목숨을 끊으신 거잖아요. 그 단식으로 갑자기 이렇게 뭐 목을 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건 보통 사람이 이건 흉내낼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 참. 그래서 신규식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죽어버린 것보다 더 큰 슬픔이 없고 망국의 원인은 이미 마음이 죽은 탓이다. 우리의 마음이 곧 대안의 혼이다. 다 함께 대안의 혼을 보배로 여겨 소멸되지 않게 하여 각자 자기의 마음을 구해 죽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고요. 김구 선생님의 묘역인 효창원에 네. 안장되어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참 신규식 선생님 이때까지 뭐 성함은 종종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잘 몰랐는데 예. 이런 정말 엄청난 독립투사이시고 또 우리 상해 임시정부의 건국의 기틀을 마련하신 정말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이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신규식 선생님 하면은요, 김규식 선생님도 2분 정도 계세요. 3분 정도 계십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신규식 선생님 계시고요. 그러니까 네네. 동명이인이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시대도 다르고 했던 활동도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네. 청취자분들이 많이 좀 헷갈리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네. 우리 봄날이니까 따뜻하지 않습니까? 네네. 독립기념관. 그 다음에 또 효창원. 네. 그다음에 또 안중근 의사 기념관. 네. 뭐 이런 곳을 가시면서 독립소녀 소년들의 어떤 의기와 독립의 그쵸. 정신, 나라 사랑의 마음을 공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데리고 벚꽃 구경 다니는 것도 좋지만요. 이런 곳에 다니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뭐 오늘의 역사는 예. 여기까지인가요? 네.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그러면 73강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 오늘은 특별히 역사 데자뷰를 먼저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예, 오늘의 역사 데자뷰는 오늘 뭐 최근 어제 그제 뉴스에 뭐 대서특필되고 있죠. 네, 전개가 굉장히 화끈하게 달아오르고 있는 예.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뇌물이죠. 네, 이게 예. 이제 경남기업의 회장이 지금 현직 대통령을 탄생시킨 이 대선 때 2012년 대선 때 뭐 대선 자금을 조달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현직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2분 그리고 전직
비서실장 2분, 그리고 현 비서실장, 그다음에 현 국무총리, 네, 국무총리, 그리고 도지사 뭐 이런 지자체 단체장이 그렇죠. 2분, 3분, 예. 뭐 이렇거든요. 지금 다들 줄줄이 그것도 현 정권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실세 중에서도 최고위급 실세들이 다 엮여 있는 상황이라서요. 예. 이 정도면 정부가 유지가 되기 어려운 이게 정말 초대형 스캔들이죠.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말 이게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전두환 정부 시절에 네. 이철이 장영자라고 하는 네네. 이것도 이제 전두환 이순자의 어떤 친인척입니다. 명성 콘도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콘도미니엄, 그러니까 요즘 막 휴가철에 리조트라든가 데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분양하면서 천문학적 금액의 어떤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정계에 엄청난 뇌물을 이제 뿌렸던 스캔들이 있습니다. 이것과도 좀 관련이 있는데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국어사전에 의하면 어떤 주기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네. 그러니까 공직자죠. 네.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 넌지시 건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네. 뇌물이다라고 얘기하면 뇌물이 아니게 되는 거죠. 뇌물인 듯 뇌물 아닌 뇌물 같은 느낌적 느낌? 네. 예. 네. 뇌물이다 하고 주는 분도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사장 같은 경우에는,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참여정부 시절에서도, 특별 사면, 특사죠? 네. 특별 사면을 2차례나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 정권, 그 다음에 또 현 정권의 실세, 친이 친박, 그 다음에 그런 걸 떠나서, 성완종 회장과 그 기업이, 발전해오고, 어떤 성장해온 과정이 뇌물의 역사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이런 부정하고 부패, 우리나라가 OECD 가입한 지도 꽤 됐는데, 그렇죠. 부정 지수, 부패 지수가 높다라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네. 이 뇌물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선시대, 또 무슨 고려시대, 삼국시대가 뇌물이 많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오히려, 말로, 조선시대는요, 조선이야말로, 우리나라 역대 왕조, 역대 국가 중에서 부정부패를 가장 강력하게 처벌한 국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일제 식민사학자들에 의해서 조선이 망한 건 세도정치 때문이고, 세도정치 때문에서 굉장히 부정부패. 그렇죠. 부정부패, 매관매직이 성행했다. 그래서 민생이 파탄 났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건데, 그래서 일본이 그걸 도와주려고 했다. 물론 조선이 600년 정도가 이어지면서 나라가 망할 때쯤 되면 국가기강이라는 게, 통치체제라는 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도정치, 그러니까 1600년부터 1800년대부터 1860년대까지 60년의 기간 흥선대원군 고종이 이제 즉위하기 전까지 60여 년의 기간을 세도정치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가 가장 부정부패가 심했던 시기예요. 그렇지만 조선 전체를 봤을 때는 부정부패가 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부정부패를 가장 강력하게 처벌했었던 국가였다라는 거죠. 그 증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부정부패 처벌은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랬죠? 지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요? 우리 한글 소설 춘향전에 보면, 이도령이 변학도의 어떤 탐악, 어떤 못된 정치를 어떤 가렴 주고 수탈을 막기 위해서 암행어사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패 들고. 그런데 실제로는 이도령은, 이몽룡은 남원으로 암행어사가 올 수 없습니다. 왜요? 이게 뭐냐면 상피제도라고 해가지고요. 관리가 임명이 될 때는 자신이 연고지에 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자기 연고지에 있으면 뭔가 관계가 돼서 그렇죠. 부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하지 못할 수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중앙의 관리가 내려갔는데 다 선배고 후배고 친구들이에요. 맞아. 친척들이고 이러면 올바른 판단과 그렇죠. 올바른 일처리를 할 수가 없겠죠. 공정하게 할 수가 없겠죠. 어머, 춘향전이 그런 비화가 그리고 실제로는 거기 오면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소설의 허구성이다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은 이제 상피제도, 서로 피한다라는 제도 있고, 이거는 조선 시대뿐만 아니라 고려 시대에도 있었던 제도입니다. 그만큼 공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벼슬아치가
자신의 어떤 지위라든가 어떤 권능을 이용해가지고 재물을 모으는 죄를 장죄. 여기서 장은 작물할 때 훔칠 물건이라는 뜻이죠. 네네네. 이 장죄라고 하고요. 그러한 벼슬아치를 장리라고 해가지고 탐관오리보다 더 가혹하게 처벌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장리, 이런 뇌물을 받아먹은 관리는요, 장리 아니라고 해가지고요, 작물을 받은 관리의 명부가 있습니다. 어머. 그래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 명부를 장한 혹은 장인 뇌물을 받은 더러운 인간들의 장부다. 그래가지고 장물을 받은 오염된 인 사람들의 목록이 들어가 있는 안이다. 그러니까 장오인 노간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에 명단에 올라가요. 그러면 자자손손 대대로 벼슬길에 막힙니다. 와, 엄청나네요. 예. 이거 굉장히 가혹한데. 그래서 과거를 봅니다. 과거를 봐가지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이거는 외할아버지까지니까 아버지의 어머니 쪽까지 다 봅니다. 그래서 사조 단자, 그러니까 4대조의 어떤 그 이름, 네네. 행적 이런 걸 적은 단자를 제출합니다. 과거 시험을 볼 때. 네. 그래서 이 장리 안에 이 탐관오리, 매관매직한 뇌물을 받아먹은 관리의 명단 안에 이름이 체킹이 돼요. 그러면 이제 아예 출세길이 막히는군요. 예. 그리고 이랬을 경우에는 그대로 기록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과거에 우수한 성적으로 급제한다 하더라도 깨끗한 자리에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고위 관료로 올라가지 그렇죠. 못하는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청년 자리니까 이제 청렴한 자리, 그러니까 뭐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같은 왕에게 직언을 하고 관리들의 비리, 어떤 국정의 잘못을 비판하는 자리, 네. 이런 데를 이제 청요직이라고 해서 네네. 풍계는 좀 비록 낮을지 몰라도 나중에 정승이 되거나 네네. 고위공직자가 되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에는 나가지 못하도록 원천봉사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죠. 사실 그게 맞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좀 고위관직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들 지금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예.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승지가 바로 이제 국왕의 비서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일종의 지금으로 따지면 비서실장 같은. 예. 그다음에 문관, 무관의 어떤 인사권이라든가 실제적인 어떤 권력기관이 2조, 병조. 네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행정자치부, 네. 안전행정부인가요? 예. 하여튼 국방부 장관. 국방부, 예. 그다음에 또 재정경제원, 네네네. 외교통상부 이런 데 예. 자체는 진출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위관직, 우리 권력의 실세라고 하는 이 관리직에는 절대 오르지 못한다. 이런 예. 얘기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나라의 경사가 있어요. 국왕이 즉위를 한다거나, 네. 그 다음에 임금이 왕자를 낳았어요. 이런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죠. 네네. 이런 경우에는 또 사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처럼 3.1절 특사라든가 8.15 특사라든가 네네네. 광복절 특사가 있죠. 이럴 때도 사면 대상에서 뇌물 받은 관리들은 제외됩니다. 야, 절대 이건 지워주지가 않는군요. 예. 한 번 낙인이 영원히. 예. 그러니까 관리들은 그만큼 그 낙인이 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걸 청렴결백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엄하게 다스렸다는 얘기고요. 예. 예. 이런 비슷한 예가 또 있는데요. 태종 이방원이죠. 네네네. 이방원이 상왕으로 있었을 때가 네. 임금이 바로 이제 세종입니다. 예. 세종 3년, 그러니까 1421년 정도 되는데요. 평안도 관찰사 김점이라는 사람이 부정부패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김점이라는 자는요, 태종이 총애하던, 그러니까 네. 세종대왕의 아버지인 상왕, 네. 살아있는 태종 이방원의 후궁, 예. 후궁이었던 숙공공주 김씨의 부친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부정부패는 눈 감아줘야겠죠. 그죠. 이건 어떻게 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건드리기가 힘들겠죠. 요때 태종이 얼마나. 그쵸. 세종보다 오히려 더 예. 힘이 센 왕이었죠. 왜냐면 이때 세종이 즉위할 때도 세종은, 세종이 즉위하고 나서도 태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금의 아버지 생일이지 않습니까? 네네. 자기 아버지 생일이에요. 그때도 술잔을 바칠 때 무릎걸음으로 무릎을 꿇고서 기어서 술잔을 바칠 정도로 태종의 권능, 네. 그리고 그의 사랑을 받는 후궁의 권능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친인척 아닙니까? 비리를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처벌을 하죠. 세종대왕이?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김점이 돌아올 때는 짐이 150여 발이나 되어 3차례로 나누어 왔다. 이게 이제 사신을 수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뇌물을 150 수레나 받은 거죠. 수레의 왕래가 끊이지 않아서 보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다. 이렇게 했죠. 그 권세가 어마어마했으니까 그만큼 뇌물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그러자 이제 태종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부패상이 드러나니까 김점의 딸인 자신이 총애하는 수kun공주 김씨를 출궁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국문을 하죠. 예. 아무리 총애하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뇌물을 받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 용납이 없다. 예, 맞습니다. 야, 참 어마어마한 생각보다 너무 장난 아니네요. 예. 이런 예가 이제 사실 고려시대도 있는데요. 우리 고려시대가 그 원 간섭기가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의 왕자들이 왕자들이 몽골로 가서 몽골의 황족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부마가 되어서 사이가 돼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 임금의 이름 앞에 시호 앞에 충자가 다 붙지 않습니까? 예, 충석, 충렬왕, 충순왕, 충속왕, 뭐 충선 이렇게 붙는데요. 그 충선왕 때가 있는데 충선왕은 그 대단한 왕이었어요. 사실은 오늘 이런 얘기만 해도 한도 끝도 없는데 그 쿠빌라이 그러니까 원의 세조죠.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의 손자에다가 엄마가 쿠빌라이의 그 친척이에요. 딸이에요. 이러니까 엄청난 그 권력, 권능. 그래서 고려에서보다 고려에서보다 원나라에서 더 인정받는. 그렇군요. 이런 거였고요. 그 당시 고려를 원의 간섭으로부터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원 간섭기에 고려의 왕들이 되게 무능했다, 유약했다, 원에 휘둘렸다 이런 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어떤 왜곡된 시각인데, 이 사람이 그 왕자가 중국으로 원나라로 이제 그 사신으로 행렬로 외교 사절로 가는데 잘 봐달라고. 어떤 신하가 귀족이 호랑이 가죽 200장, 그 다음에 은 2,000근인가를 바쳐요. 어머나. 바쳤더니 그 왕자가 나중에 이제 왕이 되는데 왕이 되기 직전에 충선왕이 왕자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 재물을 모은 것은 백성들의 피와 땀을 빼앗은 것인데 내가 이것을 받는다면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라면서 돌려보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충선왕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 요거는 이제 아깝게 이제 사료에는 나가지 않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이런 정도로 왕이라든가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뇌물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스렸다. 그만큼 그 뇌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지 선물을 주는 이런 것보다도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온 돈이었겠냐. 결국은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서 나온 것 아니겠냐. 이런 이제 시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만큼 뇌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스렸다는 거죠. 예. 부정한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결국은 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반면에 청렴결백한 관리들의 자식들은요. 굉장한 영예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꼿꼿하게 뭔가 좀 이렇게 고리타분한 듯 하면서도 그런 분들이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사실 요즘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정말 정직하고 순진하고 바르게 살면 오히려 손해보는 세상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요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성공하는 사람들, 고위관직에 앉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죄다 온갖 부정부패 저지르고 무슨 온갖 기본적으로 불법 정도는 해주고 이런 분들이 거기 앉아 계시다 보니까 법 따위는 이렇게 돈 없는 사람들이나 지키는 거고 이렇게 인식이 바뀔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역사적인 사실인데 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사실 역사라는 게 어떤 국민들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상식. 이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쓰여지는 것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독립문, 그다음에 또 서재필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황희정승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 황희정승이요? 황희정승은 굉장히 청렴결백한 선비로 알려져 있지 않나요? 대상으로.
제가 그냥 그 세종실록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예. 세종 10년 6월 25일자의 사료입니다. 네. 황희는 판강릉부사 황군서의 얼자이다. 얼자라고 하는 건 서자 할 때, 네네. 서얼할 때 얼자인데요. 황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별로 없고 장인으로부터도 노비셋을 물려받았을 뿐인데 집 안팎에 부리는 노비가 많은 것은 매관매직하고 형옥을 팔아서 마련한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승까지 했던 거잖아요. 예. 이분이 상당히 이 높은 관직에 올라가 있었는데, 예. 근데 매건매직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황희정승은 굉장히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제라고 보는데요. 원만한 인간관계라고 함은 결국엔 여러 사람과 어울렸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 어찌 보면 아첨, 아부하는데 능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음식, 네. 술, 향응, 그러려면 뭐 어느 정도의 그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실제로 황희가 대사원이니까 그 관리의 비리, 네. 요즘으로 치면 감사원 원장 정도 되는 직급이죠. 대사원 재직 시절에 뇌물을 받을 때 황금으로만 받는다고 해가지고 별명이 황금대사원. 헐. 이었다라는 네. 이야기도 있고요. 네. 황희는 그 개국공신이었던 조선의 개국공신이었던 박포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종실록에도 나와 있는 기록이고요. 예. 충격적이네요. 네. 이런 불륜부터 뇌물까지 이런 게 있었던 인물이다. 매관매직까지 있었던 인물이다. 황희는 90살을 살았고요. 관직 생활을 한 80년 가까이, 70한 5, 6년, 4, 5년 정도 했습니다. 태조 때부터 세종 때까지. 근데 그렇게 좀 엄한, 나름대로 뇌물이나 이런 것에서 좀 엄한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황희정승은 관직을 잘 지키셨나 봐요. 그만큼 관직을 지켰다라는 건 인간관계가 원만했었다라는 거겠죠. 능력도 있었겠죠. 뛰어난 능력이 없었다면 하지만 능력과 청렴성과는 좀 별개인 거고 사실 조선시대라든가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 네. 국가적인 시스템, 어떤 관료적인 어떤 체계라기보다는 어떤 왕, 그다음에 또 재상 몇몇, 주도하는 세력 몇몇의 어떤 의지, 그다음에 어떤 철학과 사상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21세기의 대한민국 현대 사회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보다는 묵묵히 일하는 자신의 본분과 역할에 충실을 다하는 사람들의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때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네. 그런데 진짜 청백리는 바로 누구냐면 맹사성입니다. 맹사성. 예. 그러니까 이 맹사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이름은 들어봤지만 맹사성이 청백리다. 네. 잘 모르겠거든요. 맹사성 이름만 알지 잘은 모르겠는데. 예. 오히려 맹사성이 아주 대쪽 같은. 그다음에 청백리였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의외로 황희정승의 충격적인 비화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아무튼 오히려 그때 그 시절에 조선시대, 고려시대에서도 뇌물에 대한 이 정부 차원의 어떻게든 뇌물을 받거나 이런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보다 엄격한 이 절차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 있었다라는 거고요. 예. 그때 그 시절에도 뇌물을 대하는 이 자세 자체가 국민들의 고열을 짜내는 그런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그리고 이제 고위 관리에 올라가는 것에 그것을 가장 기본으로 했더라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황희정승은 예외고요. 예. 네. 아무튼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역사 데자뷰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럼 73강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제 73강 박정희는 왜 오랜 벗을 죽였나 편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인 출신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친일 군인에서 일본 소위에서
일본 소유에서 이게 한국 군인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사람들 하나는 뭐 기가 막히게 챙긴다 이런 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랜 벗을 죽였다. 누구길래 오랜 벗을 죽였을까요? 예, 오랜 벗은 바로 이제 황태성이라는 사람인데요. 황태성. 예, 황태성. 오늘 이제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 이제 그 황태성 사건인데. 아, 네네. 황태성은 박정희의 오랜 벗. 네, 벗? 오랜 벗. 네. 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스승과 멘토에 가까운. 박정희가 가르침을 받는 멘티라면. 황태성은 박정희에게. 일종의 뭐 정신적 지주 같은. 그렇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건가요? 정신적 지주. 그래요? 그런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황태성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황태성 씨는요, 1906년 경상북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하고 고향이 같죠. 경북 출신. 그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그렇죠. 사이군요. 예. 1924년에는 그 경성 제1고등보통학교에 입학을 하는데요. 네네. 일본인 교장을 반대하는 동맹유학 사건으로 퇴학을 당하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오늘날의 그 연세대학교인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했다가 또 퇴학을 받습니다. 조선공산당 경북위원회 결성에 참여합니다. 신간의 활동을 했죠. 그럼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군요. 그렇죠. 그 당시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운동은 바로 독립이다. 독립과 같은 말이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나서 광주 학생 운동 아시죠? 네네. 그 광주 열차에서 통영 열차에서 일본인 학생과 충돌이 일어났었고요. 요때 일본 경찰에 그 검거되어 가지고요. 2년 동안 복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인 경상북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나서 또 일제 경찰에 검거돼서 3년 6개월을 복역합니다.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렇군요. 거의 뭐 5년 6개월 이상. 예.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복역을 하시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광복 직전에 건국동맹. 네. 그 다음에 1946년 10월에 월북을 하지요. 그렇군요. 예. 그의 친구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황태성 씨의 친구가? 예. 박상희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형님이죠, 형님. 그렇습니다. 예, 남노동 활동을 하셨던. 예, 맞습니다. 사실 그 형님이 원래는 알려진 바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거의 뭐 멘토격이다. 굉장히 그렇죠. 형 이상의 뭐 아버지처럼 이렇게 따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박상희하고 그 다음에 또 황태성은 절친이었죠. 그렇군요. 이건 뭐 중마고를 떠나서 관중과 포수과의 관계를 떠나서 둘도 없는 친구. 그러니까 어떤 그 자신의 삶과 지향을 입장의 관점과 입장의 동일함을 함께 했었던 동지적 관계다. 동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한 박상희를 존경했던 박정희는 뭐 당연히 황태성을 스승처럼 형님처럼 모셨죠.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형님 따라서 같이 남루당을 또 들어갔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곤욕을 치렀다기보다는 죽을 뻔했죠. 죽을 뻔했다가 이제 동료들이 팔아넘기고 본인이 그렇죠. 살아나셨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예. 근데 이미 그 이제 월북을 하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만나게 되는 건가요? 예, 월북을 하죠. 그러고 나서, 1948년?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남북 협상을 하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될 거냐, 남과 북이 어떤 통일된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할 거냐, 이런 논의, 신탁 반탁의 논의가 굉장히 많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그 시기를 전후해서 제주도 4.3 항쟁, 여순 항쟁, 그죠. 그다음에 또 보도연맹 사건, 그다음에 또 한국 전쟁 이렇게 이제 굉장히 격동의 시기였는데요. 남조선 인민대표자 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월북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고 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상업성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외교통상부의 통상부, 뭐 상공부, 이 정도가 되겠죠. 여기에 지방관리국장, 그다음에 또 외무성 부상, 그다음에 무역상이 됩니다. 무역상. 그러니까 외교통상부 장관 정도의 굉장히 최고위 관리죠. 그렇군요. 북쪽에서 상당히 이제 고위 관리까지 올라가셨다 이 말이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61년 5.16 군사 반란이 일어나서
박정희가 권력을 잡게 되니까 남북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되는 거죠. 아, 이분 입장에서? 아니죠. 북한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되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5.16 쿠데타, 즉 5.16 군사 반란을 바라보는 북한의 태도. 북한은 5.16을 박정희를 어떻게 보았는가 라는 것을 아는 것도 당시의 남북 관계와 지금의 남북 관계, 그다음에 지금 박근혜 정부를 바라보고 있는 북한의 태도, 그다음에 또 박근혜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북한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알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단초가 마련된다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전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남북이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전쟁까지 했었던 관계인데, 그쵸. 그러니까 전쟁했었던 관계니까 아무리 그 이전에 사이가 좋았다 하더라도 그죠. 전쟁이 났기 때문에 원수인 거예요. 이제 뭐 주적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대화의 어떤 명분, 대화의 어떤 가능성, 네. 이런 여러 가지 경로가 희망이 되게 차단된 상태인 거죠. 더군다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승만과 한민당, 결국 뭐 친일파 정당 아닙니까? 그렇죠. 친일파 세력이 계속 미군정을 등에 업고 미국을 등에 업고서 권력을 유지하고 부정부패와 독재로 연맹했었던 정부였고, 그러한 정부가 이제 무너진 겁니다. 네네. 4.19 혁명으로 무너지고 그다음 또 5.16 군사 정변으로 군사 쿠데타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 박정희. 그것도 남로당 사회주의 계열. 예. 그 다음에 그의 형 박상희. 예, 그렇죠. 그리고 박상희의 동생이었던 박정희. 그다음에 또 이 박정희가 박상희의 친구였던 황태성을 형처럼, 네. 후성처럼 모시고 굉장히 존경하는 형님으로 모셨던. 예. 그리고 그 황태성이 북한의 최고위급 관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의 어떤 전환기적인 어떤 대립과 갈등을 벗어낼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겠죠, 북한에서는. 네, 뭔가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겠다. 이 사람이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만 해도 또 아직까지 초기였기 때문에 예. 5.16 이 박정희 정권의 초기였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막 빨갱이 소탕하고 뭐 이렇게 했던 이 정부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본인이 직접 남로당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였던 김일성은 황태성을 남한에 특사를 보내서 남북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했었다라는 추측이 가능하겠죠. 그러네요. 예. 예. 뭔가 좀 아무래도 그냥 다른 사람보다도 특히나 이제 그 굉장히 존경했던 멘토와 멘티 이 개념, 형님 예. 동생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박정희하고 황태성은 어떤 관계였나? 이걸 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황태성은 박정희에게 그 어떤 그 황태성의 어떤 측근들, 황태성의 지인들의 증언에 네네. 따르면 실제로 황태성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박정희가 대구사범학교를 갈 때, 지나갈 때, 그다음에 또 만주군관학교에 혈설 써서 지원할 때, 네네. 황태성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예. 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정희는 어릴 때 내 영향을 많이 받았어. 박정희는 대구사범학교에 들어갈 때 그 문제에 대해 상의를 하렀었다. 자신의 신상에 관한 것을 일일이 자문받으러 왔었고 해가 바뀔 때마다 세배 오는 것도 잊지 않았다. 박정희는 만주로 갈 때, 그러니까 이제 만주 군관학교 입학할 때 있죠. 만주로 갈 때도 나와 상의했다. 나는 어디 가든지 자신을 위해 단련한다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반대하지 않았다. 이런 거죠. 반대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박상희 친구인 박상희가 네네. 결혼할 때 예. 중매를 서준 사람이 바로 황태성입니다. 아, 그러니까 박정희 형의 결혼에서 중매를 직접 서주고 했던 예. 것도 그만큼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면은 중매를 하면 모르는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진이라도 한 장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진 한 장 보지도 않고 친구가 해주는 소개해준 사람하고 예. 결혼했다. 맞선도 보지 않고 결혼할 정도로 서로를 신뢰하는 사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상희와 황태성이 어떤 관계였는지, 정말.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박정희와 황태성은 어떤 관계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박정희의 형 박상희는 조기분 여사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황태성 씨가 네. 소개를 한 거고요.
결혼 후에 박상희가 네. 황태성에게 엽서를 보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혼식 때 처음 봤는데 아주 추녀더라. 이런 농담을 보낸 거죠. 못생긴 여자. 그러니까 그런 농담까지 할 정도로 네네네. 그런 관계였다. 얼굴 한번 보지 않고 결혼을. 야, 이거는 요즘이라도 사실 자신의 뭐랄까요? 이제 가정생활,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예. 이렇게까지 믿고 의지할 만한 친구가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요즘 사람들조차도 예. 결혼하는 자기 배우자를 맞이하는데 친구가 소개를 해준다고 해서 뭐 얼굴조차 보지 않고 결혼을 할 정도로. 야, 이건 뭐, 예. 부모님도 아닌데,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중매로 결혼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박상희가. 네. 그 박상희의 부인이 이제 조귀분인데요. 네네. 이 조귀분 여사가 바로 김종필의 장모가 되는 거죠. 그런데 황태성을 죽인 사람이 박정희고, 네네. 황태성을 죽인 사람이 김종필 아닙니까? 그쵸. 와. 야, 진짜 무섭네요. 그렇게 따지면, 뭐랄까요. 이제 장모와 장인어른을 소개해준 분이잖아요. 예. 야, 무섭네요. 무서워. 소개를 해준 사람을 직접 이제 처단을 하도록 했던.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권력의 핵심으로 있으니 남북 관계에 그런 황태성이 만난다면 네네. 남북 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겠다라고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 날이 네네. 바로 1961년 8월 30일입니다. 네. 8월 아니, 뭐, 30일.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해법합니다. 이제 뭔가 조금 남북관계에 물꼬를 틀 수 있겠다.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내려와서 예상과는 다르게 이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예. 지금 아까 황태성 사건 얘기를 하셨는데. 예. 요 시기가 좀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네. 자, 제가 박정희고 제가 김종필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권력을 어렵게 목숨을 건 거죠. 네, 군사정변으로. 목숨을 걸고 이제 권력을 차지했어요. 이미 권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네네. 자, 그런데 그럼 나의 지지 세력은 있느냐? 없는 거죠, 지금. 그쵸. 그러면 가장 큰 지지 세력은 누구여야 됩니까? 미국이어야겠죠. 근데 미국의 케네디는 나를 별로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한 반공주의자죠. 예. 근데 남로당 출신이고. 그렇죠. 본인은. 예. 그러니까 내가 반공이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어째야겠습니까? 예, 일단은 반공을 외쳐야겠죠. 그렇죠. 뭐든 빨갱이 예. 사냥을 하든. 빨갱이가 왔죠? 근데 바로 북에서 그것도 예. 같이 잘해보자고 왔어요. 예. 황태성 이 씨가. 황태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대해야 될까요? 아니면 냉대해야겠죠. 그렇죠. 가장 냉대, 가장 참혹한 방법이 뭐죠? 죽이는 거죠. 예, 그래서 네. 1963년 12월 14일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받고 서울교대소에서 네. 있던 사람을 인천으로 끌고 가가지고 총살을 시키죠. 총살을. 예. 와, 아니 아무리 그래도 물론 정치적 이런 자신의 입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매번 세배를 가고 모르는 걸 다 물어보고 자신의 앞길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도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형의 절친 중에 절친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멘토를 예. 와 그렇게 그렇게 사람이 잔인할 수가 있나요? 예. 황태성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던 날 박정희는 울었다고 합니다. 예. 예. 아니 울면 뭐 합니까? 사람을 죽이고. 그 황태성 씨 역시도 어떤 심정이었을까 참 믿고 어쨌건 어린 시절에 오랜 벗의 그 동생이고 아우고 정말 아끼는 동생이었기 때문에 믿고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예. 이 친구하고는 얘기가 되겠다 하고. 그렇죠. 그리고 밀사를 죽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러게. 특사, 그것부터가- 대통령 특사 아닙니까? 아니, 친구이기 전에 이건 뭐 정치적으로 어찌됐건 이게 지금 특사 자격이잖아요. 그 전쟁 시기에도 사실은 죽이지 않는다는 게 외교 관습인데, 오랜 관습인데. 그렇죠. 외교 관례죠. 이거는 예. 이거
무슨 전쟁하자는 거 아닌가요? 전쟁 영화에서도 그 소식을 전하는 그 말을 타고 가면 백기 딱 꽂고 가면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걸 죽인다는 건 그냥 전쟁이거든요, 바로. 예. 하여튼 이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미국과의 관계. 그러니까 나는 반공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줘라, 나를 지지해줘라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 독립기념일이나 반공법, 즉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고. 그러니까 황태성이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죽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로 좀 부족한 거죠. 이걸로도 부족해. 예. 그래서 미국의 강압에 의해서,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한일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한일협정도 그게 64년의 일인 거죠. 지금 시기에 일입니다. 이때 이 시기군요. 예.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아직 역사청산조차 제대로 안 됐는데 억지로 일본하고 협정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용공 조작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건데. 용공 조작 사건이라면 간첩 조작 사건.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뭐 수차례 걸쳐서 뭐 오늘의 역사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인혁다 사건, 그다음에 또 2차 인혁당,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동백림 사건,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잠시 후에 간략하게 그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면서 이 사람은 어떤 자신의 그 어떤 권력 유지를 위해서 박정희는 별의별 걸 다 하는데, 이거 아주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는 아주 디테일이 강한 남자예요. 대한민국 표준시가 일본하고 같지 않습니까? 네네. 일본의 도쿄 135도선, 경도 135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일본의 표준시를 쓰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대한제국 시절에 그 고종황제, 즉 광무황제가 대한민국의 표준시를 정합니다. 그게 일본과 30분 정도 차이가 나요. 우리가 일본보다 더 서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게 맞죠. 30분 늦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하면은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피곤한데 저녁에 자도 잠이 잘 안 와요. 이게 30분의 시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런 거였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1904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그 강제 병탄하면서 일본과 시간을 맞추죠. 그래야 통치의 효율성이 있는 거겠죠. 똑같은 나라니까. 네. 그리고 나서 36년이 지나서 광복이 되니까 이승만이 대통령 이승만이 이것을 원래대로 회복시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래서 그 당시에 신문하고 뭐 언론에서는 일단 나라가 광복을 맞았는데 이젠 시간의 광복을 맞았다. 라고 하면서 그 당시 언론이 거죠. 대단히 떠들썩했습니다. 네. 당연한 거죠, 사실. 그런데 이것을 미군 기지가 그 당시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일본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일본과의 그 연합작전의 편리함을 주겠다라는 명분으로 국가재건 최고위원회에서 일본의 표준시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정말요? 예. 아니, 무슨 군사작전 편의성이랑 그 시랑 뭔 상관입니까? 30분 차이 나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강정의 그 해군 부대 막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거 강정 해군 부대 이거 노무현 대통령이 한 거 아니냐? 이거 박정희가 미국 잘 보이려고 제주도에다가 해군 기지 만들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다가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네네. 전두환 정부가 들어섰는데 전두환 정부는 인권 탄압하는 사람 아닙니까? 독재자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러다가 노태우가 오게 되고 김대중 오면서 미국 계속 끈질기게 설득을 합니다. 근데 독재 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오케이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우리가 좀 반드시 이제 평가를 해야 이후에 역사에 이후에 대한민국 공과가 있다. 그렇죠.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당시에 이제 협약을 맺었던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황태성을 죽이면서 황태성을 북의 첩자, 간첩이다. 라고 한 거죠. 네. 고위 간첩이 내려온 거죠. 네, 자기 그 아는 형님인데. 예. 근데 이 황태성이 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반도 호텔이라는 호텔에서 이제 묵게 되는데요. 반도 호텔은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최고로 제일 좋은 호텔이었습니다. 근데 간첩인데 거기다가 묵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간첩인데. 네. 아,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묵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사형을 내린 겁니까? 반도 호텔이 감옥이었나 봐요. 아. 그러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박정희도 국가재건 최고회의 혁명위원회에서도 황태성을 북의 특사 내지는 북의 밀사로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랬는데 이제 정치적인 상황 분위기상 뭐라도 이제 어쨌건 미국의 눈밖에 나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카드를 써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황태성을 본인이 어릴 때부터 멘토로 삼았던 그 오랜 형님을 죽이는 걸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간첩으로 몰아서 죽이는 걸로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참혹한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참 비극적이네요, 정말. 예. 이게 뭐 절대 있어서도 안 될 일이었고 사실 뭐 다른 것보다도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외교 특사를 간첩으로 몰아서 죽인다는 것 자체가 이건 뭐 이해가 안 가는 일이고요. 예. 그러면 황태성이 남으로 온 이유는 뭐냐? 네.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남북 관계인데 이게 포괄적인 거죠. 구체적으로는 뭐냐라는 거죠. 황태성의 사건, 황태성을 죽음으로 몰게 된 것은 박정희가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황태성이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황태성 임무에 대해서, 첫째, 5.16 직후 군사정권이 북으로 공작원을 파견한 진위를 파악하라. 그러니까, 북한에서 남쪽으로 황태성을 일방적으로 보낸 게 아니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작원을 이미 북으로 파견을 했다는 거군요? 예. 황태성의 증언에 의하면 1961년 7, 8월경 그러니까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한두 달인 거죠. 네네. 남쪽의 군사정부가 국제문화협회 소속의 이정현이라는 사람을 북쪽에 보내서 서부전선에서 영관급 군인으로 이루어진 남북협상회의를 갖자고 제의했다. 그럼 영관급 군인이면은 뭡니까? 영관급 김종필이 중령이죠. 그렇죠? 네. 예. 제했다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제안의 어떤 진정한 뜻, 진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네. 그래서 이 황태성에게 임무가 부여됐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황태성은요, 그 한쪽 폐를 절제하는 절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요양 중이었어요. 연세가 또 있으시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또 밀사라든가 특사는 고위 공직자 출신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네. 예전에 그 94년에 북한 핵 문제로 특사 갔던 게 바로 이제 카터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전직 장관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북한과 그 상대 가는 나라의 어떤 최고 지도자라든가 그 나라 사정에서 좀 정통한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황태성이 아주 적격자였다라는 거죠. 네네. 예. 뭐 이런 거였던 거고. 두 번째로는, 남쪽의 제안이 진정성이 있는 제안이라면 외세 간섭 없이 민족 간의 대치 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적인 통일을 하자는 뜻을 전달하고, 그래서 서로의 체제를,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남북의 비밀무역 대표부를 설치하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어떤 정치적인 교류라기보다는 어떤 경제적인 교류,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서 남북 관계의 어떤 그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라는 거죠. 이게 요즘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리고 셋째로는 박정희 의장에게 그 당시 최고 지도자였으니까 최고 권력자 박정희에게 어떤 중대한 어떤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거는 그것은 그 정보가 무엇인지는 뚜렷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네. 예. 뭐 밝히진 않았겠죠. 예. 그래서 이 황태성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의 임무는 김일성 그 당시 수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당 중앙위원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상황이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다짜고짜 내려왔던 게 아니라 먼저 뭔가 뭐랄까요 이제 군인들끼리 그것도 영관급 예. 네, 군인들끼리 직접 한번 만나자 이런 컨택이 먼저 있었다는 거고요. 그렇죠. 밑에서부터 물밑 접촉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는 거고 그것에 맞게 미리 이제 그러면 의사가 어떻게 됐는지 진위가 무엇인지 진심인지 어쩐지를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박정희 그때 당시 의장과 같이 좀
오랜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을 보내서 예. 그것도 이제 외교부에서 굉장히 오래 고위 관리로 있었던 황태성 씨를 보내서 진위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호텔에서 묵게 하다가 갑자기 간첩으로 몰아서 예. 간첩을 호텔에 묵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사형을 시키는 황당한 일을 벌어지게 됐습니다. 예. 뭐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까 싶네요. 예. 그것이 그러한 식이 약간 이제 미국의 인정도 좀 받아야 되는 거고 어떤 자신의 권력의 정당성을 좀 획득하는 과정에서 네네. 황태성을 주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면서 난 반공이다. 라는 거 자신의 어떤 그 캐릭터죠. 네네. 반공의 캐릭터를 확실하게 하면서 네.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네. 국내 지지 기반이 없게 되면 국외 외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승만이 그랬죠. 그렇죠. 이승만도 예. 그랬던 거고.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미국의 지지를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때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런 과정이었던 거고요. 요때 일어났었던 게 어제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의 역사 시간에 말씀드렸던 인혁당 사건과 이제 관련이 조금 있는 건데요. 네네네. 예. 이 인혁당 사건이 요 시기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혁당 사건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네네.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인혁당 사건은 1차 사건이 있고요. 2차 사건이 있습니다. 네네. 1차 사건은 1964년 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황태성이 사형되기 1년 전인 거죠. 예. 그때 이제 아까 그 미국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한테 캐릭터를 확실하게 보내줘야 돼요. 네네. 그러려면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과 외교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한미일의 네. 반공 동맹이 그다음에 소련, 북한, 중국의 어떤 공산주의 동맹을 과 대치하는 그 앞장에 서야 되는 거죠. 네.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아니 한미일 동맹의 한 축인 한국의 지도자가 빨갱이야.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대대적인 공안 탄압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건데 이게 바로 한일회담을 즈음으로 해서 한일회담을 반대하게 되는데 이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 한일회담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일으킨 게 바로 이제 인혁당 사건인 거죠. 그런데 인혁당 사건에서 수십여 명이 구속이 되고 기소가 됩니다. 네네. 하지만 국가보안법 반공법으로 기소가 되는데요. 실제로 실형받은 건 2-3사람밖에 없어요. 1차 때는 그랬다는 거죠. 예. 그러다가 2차 때 바로 10년 있다가 1974년에 민청학년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 민청학년 사건이라는 게 바로 이제 이철 네. 씨가 그 사형수가 되는 건데요. 네. 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남조선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한다. 네. 이런 거고요. 그 배우가 바로 예전에 그 인혁당 그놈들이다. 그래서 인혁당 재건이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네네. 여기서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당시 지금 그 이철 이라고 하는 전직 국회의원이었고요. 뭐 코레일 사장이기도 했었던 이철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받았는데 서울대 출신이고요. 네. 사형을 받았는데 이철의 아버지가 중앙고등학교 선생이에요. 그런데 중앙고등학교에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박지만 씨가.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앙고등학교인데 그때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성적 순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이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학교, 공부 잘하는 학교, 공부 못하는 학교가 좀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박지만 씨가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박지만 씨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쯤 돼가지고 고교 평준화가 고교 서열화가 없어지고 평준화가 돼요. 뺑뺑이가 되는 거죠. 그 당시 중앙고등학교는 서울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최고 명문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무나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 아들 사랑이 지으겠던 박정희 대통령은 학부모로서 중앙고등학교에 몇 번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학교 선생님들이 쭉 도열해가지고 대통령 오시니까 학부모지만 그죠, 예. 인사하고 막 그럽니다. 그때 이철의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의 악수를 하면서 예. 이럽니다. 각하, 제가 이철의 애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쓱 지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철 씨는 사형을 면하게 되고 기소유예로 이제 석방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야, 그 악수 한 번 하면서 제가 이철압입니다. 한 번에 그냥 예. 법이고 뭐고 그냥 풀어주시는군요. 예. 네. 정이 많으신 분이죠. 그러신 분이 형님을. 네.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인혁당 재건이에 가담했다라고 누명을 쓴 8명의 사람들이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나서 18시간도 안 돼서 그쵸. 사형 판결을 네. 당하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사법살인, 아주 역사적으로 악명이 높은 사법살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금 꼽히고 있죠. 예. 근데 인혁당 사건의 뭐 도혜정 선생님이라든가 이수병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대구 경북입니다. 아, 그래요? 박정희 고향 대구 경북 아닙니까? 네네. 아니 뭐 아까 이 황태성 씨도 고향 선배인 거잖아요. 예. 형인 거잖아요. 그리고 예. 이분들이 상당수가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네. 그러면 다 아름아름해서 지역의 선후배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역에 예. 뭐 거기 어릴 때 이런 같이 공부하고 이러셨던 분들이 다 그냥 그렇죠. 같이 그 시절에는 사실 예. 공부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다들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는 거죠. 지금야 뭐 그 당시는 뭐 지금보다 현재보다 인구도 되게 적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20년, 30년이 다 돼가는데, 30년은 좀 안 됐구나. 네네. 20여 년이 넘어갔는데, 그 당시, 친구들하고 가끔 만나서, 야, 몇 회 졸업생 누구 있지 않냐? 누구? 아, 그 누구 형이랑 친구고, 그 동생이고, 걔 옆집 쌀집 하잖아. 다 아는 아, 사이죠. 맞아. 네, 지역에는 뭐.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아무 죄 없는 고향 사람들을, 고향의 선후배들에게 칼을 겨누고 총을 들이댄 사람이 그쵸. 바로 이제 박정희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박정희가 자신의 고향 후배인 김재규에게 목숨을 잃게 됐죠. 아, 김재규 씨도 뭐 고향 후배인가요? 맞습니다. 무슨 다 고향 죄다 우리나라에 뭐 거기 그 사람 경북 지역밖에 사람이 없나요? 거기 다 왜 그쪽 사람들입니까? 네. 예. 그러면 이참에 현대사열전에서 김재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면 또 좋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현대사 열전 시간에 우리 김재규에 대해서 네. 자세히 어차피 1979년 10월 26일 날 네.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역사 네. 현장이었고 김재규를 우리가 충분히 알 필요가 있죠. 네. 예. 이야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현대사 열전 김재규. 1926년 3월 경북 구미에서 태어난 김재규는 박정희보다 9살 어린 고향 후배이자 육사 2기 동기이다. 1956년 준장으로 진급한 이후 육군대학 부총장을 지내던 중 5.16 쿠데타가 발생하였다. 쿠데타에 가담하지 않았던 김재규는 반혁명 세력으로 지목돼 체포되었으나 고향 선배인 박정희에 의해 풀려났고 그 이후 박정희의 충실한 부하가 되었다. 박정희의 비호 아래 출세 가도를 달린 김재규는 호남 비료 사장, 6사단장이 되었고 한일협상 반대 시위 당시 계엄군의 지휘에 박정희의 핵심 측근이 되었다. 기무사령부의 전신인 방첩부대장과 3군 단장을 끝으로 예편한 김재규는 1973년 유정회 소속의 국회의원이 되었고 건설부 장관을 거쳐 1976년 12월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되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경호실장 차지철은 경쟁 관계에 있었고 사사건건 대립하였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1979년 8월 YH 무역사건과 김영삼 의원 제명파동, 10월 분마 사태 등 계속되는 박정희 독재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을 목격하면서 유신체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저녁에 서울 궁정동에 위치한 중앙정보부 안전가옥에서 비서실장 김계원, 경호실장 차지철과 함께 연회를 즐기던 박정희를 권총으로 살해하였다. 1980년 5월 24일 내란 목적살인 및 내란 미수죄로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11.6 사태에 대한 수사는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수사 결과는 10월 28일 오후 4시 국방부 제1회의실 기자회견장에서 전두환에 의해 발표되었다. 전두환은 11.6 사태를 김재규가 정권을 잡아보겠다는 망상에 빠져 저지른 범행으로 규정하고 김재규는 아버지를 살해한 페류나에 빗대었다. 한편 김재규는 재판 내내 민주화를 위해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고 계획적인 현명이라고 주장했다. 11.6 사태 며칠 전 CIA 한국 지부장 로버트 브루스터를 면담한 김재규는 사건 당일인 10월 26일 오후 2시에 주한 미국 대사 글라이스틴을 만났다. 그러나 2011년 김재규에 관한 미국의 당시 비밀 문서가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네, 최근에는 사실 무슨 경북 이런 좀 지역이요. 예. 왠지 굉장히 보수적이고 마치 좀 이렇게 약간 빨갱이 이런 것에 가장 좀 민감한 지역이라고 우리가 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런 것만 보면 지금 있었던 분들, 인혁당 사건에 그 돌아가신 분들도 그렇고, 뭐 황태성 씨도 그렇고, 다들 보면 이전에 사회주의 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사회주의 운동을 예. 하셨던. 그런 걸 보면 그 지역의 특성이 사실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 민감하게 변하게 그렇죠. 된 것 아닌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반공에 대한 네. 유신 독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 한국 전쟁 전후로 해서 그 보도연맹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렇죠.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지역. 민간인 학살이 가장 심하게 참혹하게 자행되었던 지역이 바로 대구 경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트라우마가 있어서 오히려 더 민감하게 예민하게. 예. 맞습니다. 벌써 그 뭐 인혁당 사건이라든가 네네. 보도연맹 사건이라든가라고 하는 일들이 네네. 사실은 뭐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30년, 40년 전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네. 50년 전 이야기인데 이미 그때 예. 기억을 품고 살아계시는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책을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한 개인의 삶 네. 내지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형상화된 네. 왜냐하면 이 박정희는 왜 만주 군관학교에 갔는지 네. 왜 형의 친구 네. 스승과 같은 정치적 지주를 죽였는지 고향의 후배들을 왜 죽였는지 네네. 이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인간 박정희에 대한 탐구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인혁당 사건으로 희생당했던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그러한 일들을 했는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목숨을 잃을 만큼 중요한 가치와 신념으로 그들의 삶을 지배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시라든가 소설을 읽는 건 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 소설 한 편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네네. 예. 김원일 작가의 푸른 혼이라는 소설인데요. 김원일 작가요? 예. 네. 김원일 씨 같은 경우에는 1942년생인데요. 대구 출신입니다. 네네. 경남 출신이에요. 경남? 네. 예. 경남 출신이고 1950년 한국 전쟁으로 아버지가 월북하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상적 반공에 대한 트라우마, 아버지가 빨갱이가 아닙니까? 이런 트라우마가 있고 거기다가 또 경남 출신이고. 네네. 뭐 이런 거고요. 그러한 유년 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그 전쟁, 그 다음에 또 분단, 그 다음에 또 이념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한 작품을 꾸준하게 썼던 작품이고요. 수능과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작품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뭐 마당 깊은 집, 그 다음에 네. 도요새에 관한 명상, 뭐 이런 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푸른 호는 어떤 건가요? 예. 이 푸른 호는요, 제2차 인혁당 사건. 그러니까,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을 토대로 한 8명의 네. 사람들. 서도원, 도예종, 하재환, 이수병, 김용원, 송상진, 우홍선, 여정남 등 8명의 사형이 선고가 되죠. 그리고 나서 대법원 사형 판결 확정 후 18시간 만에 네네. 사형 집행했는데요. 여기에서 한 인물들을 추적해가면서 그 사람들의 삶과 고뇌에 대해서 거의 뭐
소설의 형식을 띄었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리얼 다큐멘터리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푸른 혼이라고 하는 건 연작 소설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조세희 선생의 그 난장이가 쏘올린 작은 네. 공가처럼 네. 여러 개의 그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형식인데 여기에 두동무라고 하는 그 단편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여기에는 이준병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준병은 바로 인혁당 재건이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수병 선생을 모델로 한 거죠. 그래서 인물 이준병의 역사는 바로 곧 이수병의 역사다. 그래서 왜 그가 사회주의 그다음에 또 대한민국을 변혁하려고 했는지 또 내지는 독재 정권에 저항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그러한 행동과 행적 속에서 느꼈었던 인간적 고뇌, 갈등, 그다음에 그가 만난 사람들, 그의 활동, 그의 마음가짐을 좀 알 수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러 역사적 사건, 예를 들어서 뭐 4.3이다라고 하면은 뭐 4.3에 관련된 소설, 현기영 선생님의 순이 삼촌이라든가, 그다음에 네네. 또 무슨 빨치산에 대한 이야기, 여순왕에 대한 이야기는 뭐 태백산맥이라든가 네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소설을 통해서 네. 그 당시에 접근해가는 간접 네. 체험을 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김원일 작가의 푸른 혼 소개를 해주셨고요. 굉장히 좀 놀라운, 사실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종의 그 정권을 잡고 나서 쿠데타부터 시작해서 정권을 확실하게 잡아가는 이 과정들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온갖 가장 또 부정부패나 혹은 비리 이런 것들이 많이 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있었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공 박정희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고향 선후배들을 죽여가며 그 피 위에 서게 되는 박정희의 모습을 제대로 살펴봤습니다. 좀 참혹하디로 말할 수가 없는 모습인데요.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 근본 뿌리가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고향 친구, 예. 뭐 선후배, 그리고 자신의 멘토였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죽여서까지 글쎄 뭐 나쁜 사람이면 뭐 또 그럴 수 있겠다 치지만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게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네, 오늘 73강으로요. 박정희는 왜 오랜 벗을 죽였나 편을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마치면서 뭐 해주실 이야기 있을까요, 오늘은? 예, 오늘 그 아침에 전철을 타고 오면서 SNS, 페이스북을 보았는데요. 한 사진을 봤습니다. 네. 노란 리본이 그려져 있는 플랜카드였는데요. 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힘내소. 쓰러지지 마시오. 라는 내용인데요. 네네. 5.18 엄마가 4.16 엄마에게. 라는 제목인데, 명의가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5.18 구속 부상자회. 예. 이런 분들이 그 세월호의 유가족, 희생자, 실종자 가족들에게 보내는 네. 위로의 네. 말인데요. 80년 5월 광주에 네. 어떤 피해자들의 가족 네.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나이가 80년 5월 당시 우리의 나이다. 우리가 잘 싸워서 완성된 5.18을 만들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세월호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픔을 견디고 참고 잘 싸우는 것이 고맙다. 5.18의 가족들도 끝까지 한편이 될 테니 용기를 잃지 말라. 네. 라고 위로하는 어떤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네. 참. 예. 희생자, 그 다음에 실종자. 예. 예. 유가족들에게, 저도 같은 마음으로, 네. 싸우겠습니다. 네. 힘 잃지 마시고 끝까지 더 이상 이런 참혹한 봄이 없는 네.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도 있는 힘을 모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5.18 당시에는 군부 독재 시절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차단된 시절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실이 빠져나가는 게 뭐 사실 너무 어려웠던, 엄혹했던 그만큼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분명히 우리 SNS도 있고요. 네. 언론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도하고자 한다면 숱하게 진실을 알릴 수 있는 무언가가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그때처럼 함부로 군홧발로 짓밟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와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우리 예. 자식 잃은 이 부모님들이 자식 잃은 고통 이외에 더 많은 슬픔을 어깨에 지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세월호 일주기를 함께 힘을 모아서 더 이상 아파하지 않도록 진상규명 반드시 도와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